예, 저 박주필이고요. 1997년도부터 선거 홍보 회사를 차려서 그동안 총선, 지방선거 계속 선거 컨설팅하고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네요. 이제 저도 98년도에 회사 세워가지고 바로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지방선거를 처음 치렀으니까 내년 선거를 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지방선거를 갖다가 저희 회사에서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아까 잠깐 저희 단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기초자치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공천제가 다 유지할지 유지하지 않을지 그게 아마 지금 후보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두 번째는 안철수 신당이 그 전에 생길지 안 생길지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전국적으로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또 다 또 지역 나라 이제 다른 관심사들이 있겠지만, 네, 아마 이제 중앙당 분위기를 보면은 초기에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으니까 당연히 뽑히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나라당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지를 시작한 걸 보면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개특위가 전개되는 한 내년 2월까지는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워낙 이분이 참 신중하고 뜸을 갖다 잘 내는 분이라서 당을 만들기는 만들겠죠. 적어도 다음번 대선 전까지는 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을 만들어서 나올지 안 만들어서 나올지 그거는 여전히 오리무중.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강의의 주제가 이제 선거 스피치하고 홍보에 관한 부분들인데, 사실 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들 갖다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큰 틀에서의 어떤 스킬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 선거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어떤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술시대. 전술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선거 참모 중에서 아주 머리가 좋은 참모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죠. 이제 고무신 돌리거나 이제 막걸리 돌리는 건 기본이고, 상대방 후보의 이름으로 빈봉투를 갖다가 가가고 뿌려가지고 상대 후보한테 흠집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전술을 아주 잘 짜는 참모들을 갖다 확보하는 게 선거전에서 이기는 어떤 지름길이었거든요. 이 시대의 선거를 저는 전술 시대의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전략 시대의 선거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조직과 어떤 전술에 의한 어떤 선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의거하여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선거 전술을 짜가지고 어떤 유세를 하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이 시대가 이제 전략 시대의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론조사를 갖다 하는 전문가들이 선거 컨설팅에 이제 어떤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전술 시대에는 그런 어떤 기법을 갖다 많이 알고 있는 선거 참모가 어떤 선거를 갖다 지휘하게 되는 시대였다면은, 이때 와서는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어떤 컨설팅 전문가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했습니까 하면, 저는 지금 단계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다, 스토리텔링의 어떤 선거 기법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갖다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후보의 어떤 선거나 홍보 부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갈리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국정원 트위터 댓글에 대해서 이건 인터넷 삐라다, 이런 게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데, 인터넷 삐라다, 선거 때 삐라 뿌리는 거는 불법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할 때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불굴의 의지로 맞서 싸우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7번이나 지불법을 넘기시고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세워보게 되죠. 이제, 뭐 사형선고 몇 번 받았고, 일본에서 납치됐고, 이렇게 7번을 갖다가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진짜로 어떻게 독재에 대해서 불교의 의지를 맞서 싸웠구나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 시대의 선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때 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후보가 더 스토리가 많은가, 저 후보가 더 스토리가 많은가. 이 판단하시면, 이번 선거 우리가 이기겠다, 우리가 지겠다. 이것이 판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는 그런 것 같은 스토리텔링 시대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그 선거 홍보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는 선거 운동,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선거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선거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캠페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거 운동 그러면 이제 유세차 타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요구송 틀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액티브한 부분들만 갖다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어떤 선거 운동도 들어가지만 어떤 선거 공부라든지 벽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후보를 알리는 이런 작업도 캠페인이 들어가고, 또 조직을 가동해서 조직을 통해서 어떤 후보의 홍보 논리를 갖다 전파하는 부분들도 캠페인에 들어가고,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SNS, 그러니까 트위터나 또 이제 댓글, 공무원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선거 운동원이나 지지자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선거 운동하는 것도 요즘 아주 유효한 캠페인 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선거 캠페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콘텐츠를 캠페인 툴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그럼 콘텐츠는 무엇이냐? 딱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후보, 두 번째 정당, 세 번째 정책. 정당과 정책이요. 그리고 정당에 대한 지지하고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에서 콘텐츠 세 가지는 후보, 인물, 정당, 정책,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홍보물이라든지 선거 운동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SNS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캠페인 툴에 있는 거고, 그것을 유권자에게 소구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부분이 바로 선거 캠페인입니다. 이 소구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달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구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마케팅용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이러저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소구가 아니라 전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유익하면은 머리에 남기시고 아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전달로서 어떤 모든 행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달인데, 소구는 마케팅에서 광고를 할 때는 소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국민에게 이 제품이 좋다는 걸 갖다 잘 알려진 광고는 결코 좋은 광고가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갖다 사도록 만드는 광고가 좋은 광고죠. 마찬가지로 선거 캠페인도 전 유권자에게 이 후보가 좋다는 것 갖다 알리는 것이 좋은 선거 캠페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그 후보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당선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거 캠페인이죠. 이래서 이 전달과 소구는 다른 겁니다. 소구라는 것은 수용자의 어떤 행위를 갖다 유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고, 선거 캠페인은 툴을 찌그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피치에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약간 유세를 갖다 열심히 했는데 딱 유세를 듣고, 야, 저 후보 진짜 말 잘한다. 이거는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 유세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저 후보한테 찍으러 가야 되겠다. 표 찍으러 가야 되겠다. 이번에 꼭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이 동기를 유발해야지 잘된 선거 캠페인이고 잘된 선거 스피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 홍보 콘텐츠를 아까 말한 그런 저 카테고리가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선거 홍보는 딱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후보는 누구인가? 두 번째, 왜 내가 돼야 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관 부분이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모든 선거 홍보물에 이 말 넣고 저 말 넣고 어떤 말을 넣어도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돼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카피라든지 선거 홍보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좀 잘못 들어가는 홍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도 결국은 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든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홍보를 만들 때는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됩니다. 왜 내가 돼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돼야 되냐? 상대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돼야 되냐? 이 지역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내가 돼야 되냐?
어떤 걸 고민하더라도 결국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는 그 하드를 붙잡고 슬로건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유세도 하고 또 로고송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선거에서 어떤 다양한 것을 갖다가 끌고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선거 홍보에서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차별성, 일관성, 선명성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차별성이라는 거는 당연하죠. 아까 말한 대로 왜 내가 되어야 되는 걸 갖다 얘기를 하려면은 자 나와 상대 후보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케팅에서 이걸 차별적 우위라고 하거든요.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어떤 차별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후보보다 어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차별성이 선거 홍보에서 선명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설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권자의 선택을 유발해야 되는 행위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선명하게 어느 당인가, 어느 후보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어떤 홍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관성입니다. 저는 이제 일관성이고 반복성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종일관 한 가지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 안 지켜지냐면은 후보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장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는 되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느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유권자는 선거에 많은 어떤 관심이 있지가 않아서 그 많은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몇 가지 하죠? 투표 몇 번 하죠? 여덟 번 합니다. 8번. 자, 대구시장 뽑죠. 그 다음에 구청장 뽑죠. 예, 대구 시의원 뽑죠. 부의원 뽑죠. 대구 비례의원 뽑죠. 부비례의원 뽑죠. 교육감 뽑죠. 교육위원 뽑죠. 8명 뽑습니다. 그 8명에 한 5명만 나와도 40명 아닙니까? 40명 갖다 일일이 비교하고 그 기억해서 어떤 그 자기가 지지 후보를 갖다가 찾아내고 그 찾아낸 후보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가 투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나를 갖다 기억해 줄까 말까 하는 게 이 선거인데 거기서 나의 장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유권자들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 우위를 얘기해야 되는데 선명한 차별적 우위는 한 가지밖에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님들은 좀 아쉽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좀 미안해요. 왜냐면 아까 이 얘기 했는데 또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왜 자꾸 중원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듣고 들으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귀가 따갑게 어느 후보는 어떤 후보 김부겸 정치개혁 이렇게 딱 그 머리에 들어와야지 김부겸이 옛날에 뭐 말도 잘했고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데모도 잘했고 뭐 등등등 다 얘기하면은 이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죠. 이러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딱 한 가지 정치개혁할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어. 세대교체할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어. 이렇게 그 설명을 해야지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보가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후보가 지켜야 될 원칙 한 가지는 이제 그 귀가 얇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명함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배포하죠. 그때 이제 배포할 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대충 보고서 뭐 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집어넣다가 조금 후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버리기도 하고 또 뭐 좀 꼼꼼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뭐 가끔은 이제 인사해주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수고하신다고 하고 뭐 꼭 뭐 잘 되시라고 하고 뭐 지난번에 뭐 봤다고 이제 아는 척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덕담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가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유권자가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물이 훨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최고의 덕담 아닙니까?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죠. 이제. 근데 이 얘기 한번 10번만 들어보십시오. 후보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자기도 이제 그 명함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함이 왜 이래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실물이 낫다고 그러니까 왜 명함에 이 잘난 얼굴을 갖다가 제대로 넣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엉성하게 명함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이제 사진도 마음에 안 들고
명함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홍보 담당하는 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그 홍보 담당하고 있는 기획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야, 저 명함 바꿔봐, 사진 바꿔봐, 사진 새로 찍어봐. 이러다가 이제 뭐 사단 나고 사진 새로 찍고 이러다가 이제 뭐 이제 선거의 기조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캠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선거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물론 그 경청을 해야죠. 그 유권자가 하는 말이 경청을 해야 되고 인사에 덕담을 받아야 되지만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그 경청할 뿐이지 그걸 갖다가 모두 어떤 홍보에 수용하려고 해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걸 갖다 전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참모한테. 그냥 이 참모가 이 일을 맡은 이 홍보 참모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 참모의 눈이 일반 유권자의 눈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믿고 맡겨야지 여기서 이 말 들었다고 이거 전달하고 저기서 저 말 들었다고 저거 전달하다가는 결국은 후보가 선거운동을 안 하고 홍보물만 들여다보게 되고 나중에는 선거 자체가 다 망가뜨리는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는 선거를 치를 때는 참모에게 믿고 맡기고 귀가 얇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후보가 지켜야 합니다. 선거 또 그 전략이고 홍보도 전략입니다. 따라서 그 전략을 수립해서 그 선거를 치러야 되죠. 선거 전략과 홍보 전략의 관계를 보자면 선거 전략이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세우면 홍보 전략은 당연히 따라서 나오게 되죠. 최초에 이제 선거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선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째, 후보 본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나의 차별적 우위를 갖다 소개하는 게 그 선거 캠페인이니까 내가 뭐가 훌륭한지 갖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가 약점인지 뭐가 훌륭한지를 그 정말 깨알같이 분석을 해서 분석할 때는 깨알같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지만 깨알같이 분석을 해서 나의 장점, 장단점을 갖다가 따져보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 갖다가 따져봐야 되죠. 근데 그건 자기만 따져봐서 안 되겠죠. 상대방을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대체로 상대방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한 4명 정도 되겠죠. 한 5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 5명, 그럼 한 4명을 갖다가 분석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4명을 다 깨알같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놈, 그러니까 그 맞다이 칠 이제 한 사람만 딱 그 분석하는, 나머지도 물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여기서 한 사람은 가장 센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저 사람과 대립각을 세워야지 내가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 갖다 하나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역시 또 깨알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사람과 나와의 비교 속에서 어떤 차별적 우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분석해야 될 것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그 후보만을 분석해서는 어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2m 80이다. 키 큰 후보 뽑아주십시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저쪽에 보니까 2m짜리 후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m짜리 후보 앞에서 내가 키 큰 후보 뽑아달라고 하면 저 사람 선거운동밖에 더 됩니까? 근데 내가 180인데 상대 후보는 이제 17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데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키 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리 내가 키가 그 상대 후보보다 커가지고 어떤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유권자가 키 큰 사람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슬로건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운동의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분석, 상대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분석 이 세 가지를 면밀히 해서 그걸 바탕으로 아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상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데이터는 뭐 역대 선거 정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청이나 그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어떤 그 인문학적 여러 가지 정보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갖다 깨알같이 많이 모아야 되고, 지역의 산업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죠. 여론조사를 해서 FGI라고 불리는 정성조사나 전화 면접조사라고 하는 정량조사를 통해가지고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선거 참모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말하면 후보에 대한 선거 콘셉트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후보님들이 잘 못 지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모두의 지지를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고, 주부에게도 잘해야 되겠고, 뭐 다 이제 모든 표를 다 얻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뭐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인 후보인데 새누리당 지정표, 새누리당 당원표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설사 뭐 그 한 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표 얻는 시간에 민주당 지지자한테 가서 인사하면 10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 그 집단을 설정해서 선거 캠페인을 갖다가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선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투표율 한 50%밖에 안 됩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50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 50명에서 26명만 나 지지하면 내가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또 후보가 5명쯤 나왔다 그러면은 20명만 지지해도 내가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20명을 갖다 어떻게든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100명한테 모든 지지를 갖다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걸 넣어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동별 지지도가 나옵니다. 뭐 어느 동은 나를 갖다 많이 지지하는데 조금 이제 좀 덜 지지하고 그러면은 초짜 후보들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날 지지하니까 날 지지하지 않는 데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제 나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정반대죠. 지지하지 않는 데는 가서 아무리 선거를 열심히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는 데 가서 열심히 하고 그분들 꼭 투표장에 나가시라고 해야지 이 투표율도 올라가고 득표율도 올라가는 거지 안 되는 데 가서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방어만 하고 집중적으로 선거 유세를 해야 될 곳은 지지하는 곳이고 박빙으로 이제 흐르는 곳입니다. 박빙으로 흐른다는 건 여기 지지세가 반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지세가 왔다 갔다 하는 쪽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많이 공을 들여야 될 것이죠. 이는 거기가 승부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갖다가 봤을 때 후보님들은 되게 이거 갖다 성적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앞장 보고 딱 덮죠. 앞에 보면 내가 지지율 1등이야. 이번 선거 이기겠다. 아니면 내가 지고 있네. 이 정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앞장은 정말로 선거운동 한 데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차문서이라고 해가지고 뒷장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인가 새누리당 당원인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 동에 사나 저 동에 사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20대인가 30대인가 40대인가, 이걸 통해서 자기 어떤 표적 집단을 설정하고 그 표적 집단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 집단을 향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 40대 주부가 나의 타깃이다. 그럼 30, 40대 주부에 맞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개발해서 또 공약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부에게 다가가야지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표적 유권자를 설정하고 나면은 이제 무엇을 통해 말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캠페인 툴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선거법이 허용해 놓은 캠페인 툴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뭐 기존에 어떤 정해져 있는 채널 갖다가 잘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차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SNS죠. SNS는 후보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SNS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채널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때 전달할 것인가 이제 타이밍에 관한 부분인데 선거 캠페인에서 어떤 콘텐츠는 뭐 어느 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제일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알려야지 더 널리 갈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타이밍을 갖다가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정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경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근데 뭐 네거티브 캠페인 갖다 별로 권유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거티브 캠페인은 뭐 그보다는 오히려 방어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포지티브한 나의 차별적 우위를 알리는 부분들은 가장 빨리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홍보에서 제가 뭐 원래는 이걸 하려면은 뭐 벽보는 어떻게 만들고 공부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 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하면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스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테크닉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홍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그런데요. 선거 홍보의 절반은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하나만 똘똘하게 만들어내면은 선거 홍보 절반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 홍보물의 절반은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만 똘똘하게 찾아놓으시면은 홍보물 반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게 아까 말한 나와 상대와 지역이나 부서를 통해서 선거 코스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이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슬로건을 만들면은
그 슬로건이 나에게 어떤 부합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된다. 제가 지방선거에서 몇 가지 어떤 그 잘된 캐치프레이즈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손학규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왔을 때 땅으로 경기도를 적신다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만든 카피로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번 지방선거 때 많은 이제 후보들이 베꼈었어요. 그리고 상대당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또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할 일 많은 경기도 일자라는 김문수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많이 어떤 그 거의 그 경기도에 나온 그 기초단체장들이 다 똑같은 카피를 갖다 쓸 정도로 많이 어떤 그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그 박원순 후보가 내 삶을 바꿀 첫 시장 이게 이제 슬로건이었는데 이것도 그 잘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왜냐면은 선거에서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고 홍보물의 카피도 그렇고 중학생 수준에 맞춰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뭐 그 선거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떤 소구의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중을 갖다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박원순 시장님의 그 내 삶을 바꿀 첫 시장은 좀 어려운 편이 들어가요. 그래도 어쨌든 뭐 홍보 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만든 카피라는 일단 참신했기 때문에요. 그런 평가를 들었고 김문수 후보의 카피 같이 할 일 많은 경기도 일자라는 김문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지역 나를 갖다 분석한 케이스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도 반영하고 자신의 어떤 그 차별적 우위도 반영해서 그 카피를 갖다 만든 케이스니까 아주 그런 거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로건은 짧고 강하고 분명하고 반복해서 그 사용해야 합니다. 슬로건을 만들 때 한 가지 그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이라는 겁니다. 유권자는 되게 보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슬로건에 보상을 담으면 좋습니다. 슬로건에 보상을 담은 가장 잘 만든 슬로건은 제가 보기엔 뭘까요? 보상을 갖다가 담은 가장 잘 만든 슬로건은 부산급식입니다. 부산급식. 굉장한 파괴력이 있었죠. 거기 분명히 보상이 들어가 있죠. 우리 아이 급식을 갖다가 보상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어떤 그 보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보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를 놔주겠다, 길을 뚫어주겠다, 이것도 보상이죠. 반대 네거티브한 보상도 있습니다.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든지 핵폐기 처리장을 못 들어오겠다든지 이런 건 이제 네거티브 측면에서의 보상이죠. 근데 이 선거에서의 보상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현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 밀어주기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분석 많이 하죠. 박근혜 정부 심판도 이것도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속에 이거 나라 돌아간 걸 보니까 이거 나라 안 되겠고 진짜로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한번 뭐 한 방 빵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나가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갖다가 외쳐서 당선이 되면은 아주 시원하게 한번 먹인 거 아닙니까? 이때 유권자는 굉장한 보상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리 놓아주고 길 닦아주고 이것만 보상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떤 그 민감한 어떤 그런 그 직접적인 어떤 베니핏이 오지 않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선거선 보상이니까 무엇이 보상인가 갖다가 잘 고려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든 것이 아까 말한 무상급식 같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잘 만든 캐치프레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진에 관한 부분은 사진 한 장 있어야지 선거 잘 치러져요, 진짜로. 그리고 사진도 아까 말한 일관성의 연장이었는데 딱 한 장 셀렉팅 해야 됩니다. 물론 선거 자체를 홍보를 갖다 사진 한 장 가지고 만들지 못하죠. 근데 이제 명함에 들어갈 사진, 벽보에 들어갈 사진, 선거 공고 표지에 들어갈 사진, 이 사진은 일관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함 만들면서 이 사진 써봤다가 저 사진 써봤다 이렇게 자꾸 바꾸면은 그 유권자가 그 명함을 갖다가 여러 번 받아도 기억 못하거든요. 식상할 정도로 심지어 지난번 떨어졌을 때 쓴 사진이 있으면 그걸 또 쓰면 리마인드 효과가 있거든요. 식상할 정도로 사진은 일관되게 한 장을 써야지 그 사진 하면 누구다 이걸 갖다가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진만큼은 미리미리 아낌없이 투자해가지고 좋은 사진 한 장 챙겨놓는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챙겨놓으면은 다소 뭐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고 뭐 이러저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은 쭉 밀고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그 사진 갖다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진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메인 그 사진을 말씀드린 거고 스냅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스튜디오나 이런 작가가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방선거 나갈 때 당 대표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또는 뭐 대통령 후보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또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하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홍보 콘텐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거는 선거 홍보에서 다른 거는 나중에 준비할 수 있고 급작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사진은 나중에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이 지금 없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뭐 내가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정치가 어느 정도 뜻이 있다면은 사진은 미리미리 어떤 챙겨두고 간다. 그런 어떤 그 자세로 사진을 챙겨둘 필요가 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이제 그냥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고죠. 그 디자인까지 내가 뭐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그 개입하기 시작하면 워낙 복잡한 거니까.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과 신세대가 좋게 생각하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은 디자인 때문에 그 후보한테 호감을 갖지 않고 되게 사진 때문에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신세대나 주부들은 디자인도 호감을 갖는 요소 중 하나가 되거든요. 지방선거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과 그 지방자치단체장 의원한테 같이 뽑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30대 주부는 굉장히 어떤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정치 무관심층이었거든요. 투표율도 상당히 낮았고요. 투표에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낮았습니다. 근데 보궐선거 2번 치르고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갖다 같이 치르면서 30대 주부의 투표율이 한 2%에서 3%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선거 투표율 2% 3% 올라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원래 투표율은 뭐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30대 주부의 투표율이 한 3%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겟층이 되는 겁니다. 이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30, 40대 주부가 굉장히 중요한 타겟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어떤 그 슬로건이 먹힐 수 있는 것도 그 타겟층에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이 단지 30, 40대 주부의 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요동이 치기 시작하면은 남편에게도 가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가는 거고, 민주당 지지한테도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게 타겟층에서의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도 그 성공목을 만들 때는 30, 40대 주부층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문별 제가 뭐 지금 주제를 갖다 2가지로 가졌기 때문에 이제 부문별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스피치에 관한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소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지하는 투표를 유발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선거 홍보물인 것처럼 연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말 잘하네, 이 소리 듣는 것은 연설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잘하는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연설은 설득 연설입니다. 설득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한테 투표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설득과 동기부여, 이것이 정치 연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홍보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자들이 신문사에 들어가면은 그 선배 기자로부터 아주 지겹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기사는 야마가 있어야 돼. 기사 쓸 때 야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선거에서의 홍보는 계속 한 가지를 갖다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설을 하는데 기승전결 따져가지고 연설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유세장에서 유세할 때, 정치 연설할 때, 처음부터까지 계속 들어준 사람은 어차피 찍을 지지자밖에 없거든요. 휙휙 지나가는 그 유권자들한테 이걸 전달할 때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김부겸 하면은 저 세대교체가 떠오른다든지, 김부겸 하면은 정치혁신이 떠오른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가 떠올라야지 이런저런 얘기가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연설에 있어서는 키메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교회 목사님 설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두에 어떤 그 재밌는 예화 들어가지고 해서 어떤 기승전결 쭉 넘어가면서 결국 클라이맥스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자 이렇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치 연설은 앞에 한 부분만 들어도 알 수 있게, 중간에 잠깐 들어도 알 수 있게, 끝에 한 부분만 들어도 알 수 있게 반복에 대한 키메시가 갖춰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현대 연설에서는 연설도 그렇고 TV 토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르는데 커뮤니케이션 용어로 버벌큐보다 넌 버벌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말 이외의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넌 버벌피라는 건 뭐냐면은 제스처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그 손짓, 몸짓 이런 제스처도 들어가고 또는 침묵, 어떤 그 연설과 연설 사이의 침묵, 포즈 이런 부분들도 다넌 버벌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치만 잘해서 어떤 그 정치 연설을 갖다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소를 갖다가 얼마나 잘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연설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법을 갖다가 뭐 짤막히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서두를 힘있게 해야 되겠죠. 서두를 힘있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머로 시작하는 방법. 유머는 늘 사람의 어떤 관심을 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깜짝 놀랄 만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방법.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배우가 부도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 대우가 부도났는지, 부도난 그 상황이 무엇인지 갖다가 하면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서두에 뭔가 좀 메가톤급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지 어떤 청중의 어떤 관심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 연설은 비관식이 아니라 두관식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갖다 먼저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얘기를 갖다가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맨 앞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선명하게 전달하고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를 힘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화나 신뢰나 증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화나 신뢰나 증거를 많이 사용하려면은 이건 즉석 연설로는 되지 않습니다. 미리 평소에 자료도 챙겨두고 노트도 해두고 여러 가지 메모를 갖다 꼼꼼히 해두고 또 어떤 분석을 해두고 내가 주부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어느 동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미리 잘 챙겨놔야지 일화나 신뢰나 증거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좋고요. 구어체를 써야 된다. 구어체를 써야 된다는 게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구어체를 쓰는 거에 가장 방해 요인은 뭐냐면은 원고를 써놓고 읽기 때문에 안 된다거든요. 그냥 얘기하면 구어체가 다 나오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어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 너 그 얘기 누구에게 들었어?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땐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죠. 글을 쓸 때 한태라는 조사를 갖다 쓰는 사람이 거의 아마 100% 없어요. 한태라는 말은 입에서는 쉽게 나오는 말인데 글 쓸 때는 누구에게 들었으라고 쓰지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안 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구어체하고 불어체가 잘 구별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를 갖다가 의도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원고를 쓸 때부터 이미 구어체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어체를 쓰는 또 하나의 기법은 뭐냐면 우리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말. 여기 문어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한자어에서 나오고 외국어 번역 어투에서 나옵니다. 영어 번역 어투고 뭐뭐 한 사람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의 어투는 이게 영어 번역 어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투를 쓰면 이게 자연히 문어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글을 쓸 때부터 이미 말한 걸 갖다 글로 옮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구어체를 갖다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설 내용이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묘사될 수 있는 내용을 갖다 포함하면은 훨씬 더 호소롭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편안한 상태로 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이 편안하겠죠. 본인이 불안해지면 듣는 사람이 불안해지죠.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배우가 부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서두 시작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도난 배우를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끌고 나가야지 어떤 호소력이 있지.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불안한 내용으로만 일관되면은 그냥 불안해서 끝나고 지지로 이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활기차게 말해야 되고 진지하게 말해야 되고 청주에게 골고루 시선을 줘야 됩니다. 이 청주에게 골고루 시선을 줘야 되는 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한 부위를 봅니다. 이렇게 이 지점을 봤다가 이 지점을 봤다가 그러는데 그 시선을 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한 사람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지 이게 청중을 갖다 보고 얘기하는 거지 어느 한 지점 보는 거는 청중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중과 눈이 잘 마주쳐야 호소력 있는 연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에 골고루 시선을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노트 정리 그리고 꾸준한 연습 이것만이 스피치에는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가장 일차적인 것들은 이제 경험이죠. 경험이 쌓이면 잘할 수 있지만 스킬의 부분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렇게 사전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